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앞으로 원숭이 도청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사는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에서 21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에서 설치류에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같은 내용의 원숭이 도청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와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신약 제조나 인공장기 3D 프린팅 등의 정밀 연구 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상보다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건데 우주 산업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 약제를 살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미국 성인 20%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젊은 사람에게서 후유증이 오래갔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이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확산 가능성은 적다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인데 이런 특성에 맞춰 백신 접종도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험 접촉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생긴다는 점도 무증상 전파로 유행 규모가 커진 코로나19와 다릅니다. 피부에 생긴 물집에 직접 닿거나 성적 접촉 같은 밀접 행위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지만 전파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이런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말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없다라고 그렇게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감염되더라도 치명적이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파악한 치명률은 3에서 6%로 높지만 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아프리카 외에는 관련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나 아주 고위험군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가 아니고는 사실 약 없이도 대부분 완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받는데 국내 100명분이 비축돼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는 다음 달 500명분이 도입됩니다. 백신은 일반 국민이 아닌 확진자에 직접 노출된 중위험, 고위험 접촉자가 동의할 때만 접종합니다.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백신과는 다르게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접종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는 국내 보유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영웅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는 입국 당시에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데다 피부 병변의 노출 부위가 아닐 경우 알아차리기 힘들고 허위 신고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 직후 피부 병변 등 증상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내 검역대는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원숭이 두창 관련 검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상위 5개 국가인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입국할 때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또 유럽 등지의 27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그러나 첫 확진자의 입국 당시 체온은 37도로 강화된 기준으로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없을 때 PCR 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포가 생긴 병변을 검사해야 100%에 가까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어떤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도 생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 외의 증상은 확인이 어려워 입국 검역에서 완전한 차단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입국 후 3주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입국할 때 건강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8명 모두 백신 접종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에 보유 중인 사람 두창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과 관련해 중위험 접촉자들에게 노출 후 접종에 대해 설명했지만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질병청은 접촉자 가운데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한다면 최종 노출일부터 14일 안에 국내에 비축 중인 2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2세대 백신은 원숭이 두창의 약 85%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사람 두창 백신이고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허가받은 3세대 백신은 현재 제조사와 도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쥐 등 설치류는 지정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 공통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대상이 축소됩니다. 중대본은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씩 지급하는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다음 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2019년 가계소득 동향 추사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해온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미국 성인 20%는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감염자의 약 20%가 롱 코비드로 불리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미국 통계국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6만 2천 명을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여자의 7.5%가 첫 번째 감염 뒤 3개월 이상 후유증을 앓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석에 따르면 젊은 사람에게서 후유증이 오래가는 것으로 파악됐고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이 길었습니다. 여름 휴가 앞두고 해외여행을 가려다 비싼 비행기 표값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항공 규제는 없어졌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공항이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년 만에 여행 가는 거고 좀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행기 표값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번에 예약할 때도 굉장히 비쌌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가면서 또 다른 해외여행도 계획을 해보려 했는데 비싸다 보니까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180만 원 적어도 많으면 200만 원 넘어가서 코로나 전으로 비하면 거의 배로 뛴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 100만 원대였던 뉴욕행 비행기표는 최저가가 200만 원 중반으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비행기 운항 신청 건수는 343편으로 이번 달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8일 항공 규제가 해제된 이후 항공사들은 부지런히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부쩍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제선 운항 회복률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대비 20% 수준입니다. 대형 기제 투입과 함께 7월 증편을 통해 총 34개 노선에 대해 주 162회 운항에 공급석 확대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오는 7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보다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세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기 상품의 특성상 항공요금이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좀 좋은 요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선 항공료가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올해 4분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3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이들 중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한 냉면 식당을 찾은 손님들 가운데 34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손님들 가운데 60대 남성 A씨는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폐열성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열성 쇼크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해당 식당의 계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6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발열과 복통, 구토 등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해당 식당은 김해시에서 지난 17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설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누리호 소식이 굉장히 많은 이슈였는데요.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누리호 발사 쾌거에 이어서 또 다른 우주 기술의 성공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한국형 항공위성 1호기가 한국 시각으로 지난 23일 오전 6시 50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됐습니다. 한국형 항공위성은 GPS의 위치 오차를 대폭 줄여서 보다 정확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항공위성은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6시 50분쯤에 발사돼서 보호 덮개 분리와 또 1단 로켓 분리 과정을 거쳤고요. 예. 발사 28분이 지난 7시 18분쯤에 발사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항공위성이 목표 기도에 오르게 되는 건 발사 12일쯤 뒤인데요. GPS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현재는 GPS 오차가 15에서 33m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위성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1에서 1.6m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위성은 말레이시아 방송위성을 임차해서 중계기를 탑재하는 방식인데요. 연구진들은 이번 위성 개발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면서 2025년과 27년에 발사되는 한국형 항공위성 2호기와 3호기에는 국내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GPS 정확도가 20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4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국내 연구진이 1700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가야인들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예.
국립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가야 무덤 주인과 또 순장자들의 유골에서 뼈와 치아 샘플을 얻어서 유전자를 분석한 겁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야인들의 모습은 현재 한국인의 모습과 매우 닮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정밀 분석을 시행한 이 유골 8구 가운데서 6구는 고대와 현대의 한국인 계통과 유전적으로 가까웠는데요. 나머지 2구는 이 유전자가 큰 틀에서는 한국계지만 고대와 현대 일본인 유전자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한반도 인구 집단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더 컸다고 분석했고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형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동아시아인의 특징이죠. 마른 귀지와 몸 냄새가 적은 유전자도 가야인들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1700년 전 사람이지만 어디서 본 것 같이 또 생겨서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3위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3위는 폐암, 위암에 이어서 우리나라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대장암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법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서 결장암, 직장암 등으로 나뉘는데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암으로도 불립니다. 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또 운동이 부족하거나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비만이나 음주, 흡연, 가족력이 있는 이런 요인도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암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위험군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대변에 피가 묻어나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변 검사나 가상 CT 내시경 검사 등의 방법도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직접 받는 거라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장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이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국민인데요. PCR 검사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23일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4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입국하면서 37도의 미열과 또 인후통, 피로, 피부 병변까지 나타나서 스스로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입국 이후 곧바로 병원에 인계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고요. 정부는 전국 시도와 발생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 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이런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공기 전파 가능성이 낮고요. 또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치명률은 3에서 6% 정도인데요.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 접종도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험 접촉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도 생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진단 검사 등은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디어 1위 소식인데요. 누리호 소식이 차지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례 도전 만에 지난 21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1차 발사는 위성 모형을 목표 궤도에는 올렸지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해서 절반의 성공으로만 여겨졌는데요. 이번 2차 발사는 누리호가 위성을 700km 궤도에 올리고 또 안착시키는 데까지 성공해서 완전한 성공으로 기록됐습니다. 누리호는 앞서 당초 발사 예정일이었던 16일 발사를 위해서 하루 전날인 15일 발사대에 세워졌는데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가 계속해서 같은 값을 나타내는 바람에 점검을 위해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누리호의 단을 분리하지 않고도 문제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었고요. 또 결국 예비 발사일이었던 21일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4시 정각에 발사돼서 14분여 만에 목표 궤도에 진입해서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했습니다.
성능검증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을 했다고 전해졌고요. 또 이를 통해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성능검증 위성에 탑재된 큐브 위성 4기가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될 예정인데요. 예.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이 사출되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 과정은 전용 카메라로 촬영돼서 지상국으로 전송될 예정이어서 추후 보도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정말 뿌듯한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남은 위성 사출까지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 발사에서 성공한 누리호는 앞으로 4차례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인데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주요 진행 과정을 민간 기업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6차 발사가 끝날 때는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체를 맡는 한국판 스페이스X 같은 발사체 전문 기업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엔진과 탱크, 동체 제작과 총조립 등을 맡았는데 설계와 개별 기업 관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품별로 주어진 도면대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인 누리호 3차 발사부터는 이 같은 항우연의 역할을 민간 기업이 맡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체계 종합기업 한 곳을 선정해 발사체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영 등 전주기를 총괄 운영하는 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누리호 3호기는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체계 종합기업은 발사 운영 과정에 참여해 발사 운영 노하우를 배웁니다. 체계 종합기업이 선정되면은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진 기술을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을 해서 3차 발사 때부터 발사 운용, 그리고 4차 발사 때부터는 제작부터 체계 종합기업이 좀 주도로 가고 4차 발사부터는 발사체 제작도 총괄하게 되는데 6차 발사가 끝날 무렵에는 제작에서부터 발사 운영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시설이나 설비는 기존 나로우주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조립동은 기업의 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립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나로우주센터에서 조립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보유한 공장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업 선정하면서 아마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사체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 우주산업 시대를 앞당길 체계 종합기업 후보로 현재로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주 공간은 지상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포나 단백질 수준의 실험 결과도 지상의 실험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네, 우주 산업이 앞선 나라들은 이런 현상을 활용해서 우주에서 고순도 신약을 제조하거나 인공장기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구 상공 400km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입니다. 미국 기업 테크샷은 2020년 이곳에서 3D 프린터로 세포를 층층이 쌓아 심장 근육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세포가 납작하게 퍼져버리는데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에서는 세포가 입체적으로 자란다는 특성 덕분입니다. 미국 머크사는 우주 공간에서 고순도 면역 항암제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선 약물을 만들 때 생성되는 단백질 결정이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아 더 균질하고 순도 높은 약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이 밖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라일릴리도 무중력 상태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미국 국립연구소는 2019년 이후 우주정거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과제 62건 가운데 41건이 이 같은 우주의학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주의학을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유럽 몇몇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그 국가들이 우주정거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서 이런 우주의학 기술에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의 발전들을 이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발사체 기술 개발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우주 산업으로 눈을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위성체나 발사체 개발, 발사체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우주 시장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6% 미만입니다. 한국도 바이오나 우주의학과 같은 신생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주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국내 우주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사체 기술 개발을 넘어 새로운 우주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으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한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모사체, 발사체 3단을 포착했습니다. 천문연은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 중 모로코에 있는 이훅 2호기로 우리 시각 22일 12시 52분 3초에서 13시 3분 26초 사이에 발사체 3단과 더미 위성을 포착했습니다. 또 천문연 대전 본원에 있는 0호기로 23일 새벽 3시 49분 36초부터 3시 50분 23초 사이에 검증 위성을 포착했습니다.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 광학 감시 전용 시스템으로 인공위성과 소행성, 우주 잔해물 중 지구 주변의 우주 물체를 관측합니다.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중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거침없이 퍼지는 양상입니다. 올해 발견된 붉은 불개미의 유입 경로는 모두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와 함께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수출한국의 관문인 부산항, 산더미처럼 쌓인 컨테이너 앞에 난데없이 자그마한 모기장이 설치됐습니다. 모기 때문이 아니라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150여 마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머물렀던 충북 옥천군의 물류창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곳에선 붉은 불개미 850마리와 함께 애벌레인 번데기 200마리까지 발견됐습니다. 관계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충제 살포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과 21일엔 각각 광양항과 평택항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거침없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모두 중국 광둥성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도 늘어나고 또 온도도 또 열대 쪽에서 활동을 잘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확산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어지럼증 등의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 2017년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해마다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의 유입 경로는 대부분 중국으로 확인됐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퍼졌던 2018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의 유입 여부입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여왕개미가 발견된 이후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미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방역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첨단 시설과 기술이 결합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온실을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고온다습한 베트남까지 진출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7도에서 38도. 소나기까지 자주 내려서 고온다습한 베트남 하노이에 이례적으로 비닐하우스 온실 14동이 들어섰습니다. 베트남에서 인기가 좋은 한국산 딸기 품종 고스를 재배하는 시설인데 대부분 한국산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날씨가 더운 곳이라서 이 온실의 모든 시스템은 냉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뿌리 근처에 있는 온도를 낮게 형성하기 위해서 냉수를 칠러를 통해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회전하는 방식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이중 차광막에
통풍을 위한 환기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실의 높이를 5m로 국내보다 2배가량 높였습니다. Đây là một cái sự kiện rất đặc biệt để đánh dấu cái mối quan hệ hợp tác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nói riêng và lĩnh vực phát triển kinh tế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설치된 이 온실은 우리나라 업체가 앞으로 5년간 운영한 뒤에 베트남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스마트팜 실증 온실은 베트남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한국 기업에게는 동남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에서 생산되는 한국 딸기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딸기가 수입되지 않는 여름철 등 틈새 시기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네, 베트남은 아주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춰서 적정한 생육 환경을 만들자는 이른바 역발상의 스마트팜인데요. 어떤 효과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오점권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농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시급한데요.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2019년 국내 샐러드 시장에 뛰어들어 새바람을 일으킨 농업 벤처 업체입니다. 스마트팜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받은 신선 채소로 도시락 형태의 간편식 샐러드 제품을 만듭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94억 원. 창업 3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늘 정도로 성장 가도를 달립니다. 칼로리가 좀 낮은 샐러드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유통을 했을 때 좀 반응도 괜찮고 해서 그러면서 저희가 좀 같이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이 생산하는 채소는 이사벨과 버터헤드 등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유럽형 신선 채소. 친환경 샐러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공급하는데 일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됩니다. 이게 수확 시기가 돼서 못하면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계약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생산한 거를 그때그때 다 출고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많은 이득이 되고 있죠. 2014년 400여 곳이던 국내 스마트팜 농가는 2020년 6천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스마트팜 농가 중에는 계약 재배 농가가 많은데 최근 농가 수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돼 판로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다양한 제품 개발과 계약 재배 확대, 학교 급식, 군납 등 소비처 발굴 지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으로 고품질 채소 생산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판로 확보와 함께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외면받던 가정용 소화기가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커스텀 소화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공단 소방서와 사랑의 열매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화기를 제작하고 있는데 소화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목표입니다. 보도 이기정 기자입니다. 이게 뭐야? 휴식을 취하던 남자가 거실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가정용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초기 진화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소화기. 흔히 볼 수 있는 획일화된 소화기는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아 구석 자리에 놓게 마련이지만 실내의 주인공이 된 소화기도 있습니다. 가구 전시장과 주방 등에 놓인 소화기입니다. 얼핏 보면 화장품 같기도 하고 샴푸 같기도 합니다. 이 커스텀 소화기는 공단 소방서와 사랑의 열매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예산을 모아 제작한 겁니다.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인천 커스텀 소화기를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차 펀딩에서 목표액 500만 원의 2배가 넘는 1,079만 원을 모았고 형편이 어려운 402세대에게 우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관할 소방서에서 이 소화기를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인천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의 18%가 주택의 화재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든 주택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화재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 커스텀 소화기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2차, 3차 크라우드 펀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2018년 영국 런던 소더비 경기장에서는 한 미술 작품이 낙찰되자마자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계획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작품을 만든 작가 본인이어서 더욱 세상을 놀라게 했었죠.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경매봉을 두드리자마자 스스로 파쇄되어 버린 작품 풍선과 소녀의 작가 뱅크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술 작품이 낙찰되자마자 스스로 파괴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있었던 그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네. 이 뱅크시라는 작가의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이 당시 한화로 약 16억 원에 최종 낙찰이 됐었습니다. 이 경매사가 낙찰가를 3번 외쳤고요. 낙찰봉을 두드렸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경합이 치열하거나 하면 낙찰 후에 경매장에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찰나에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이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이 스스로 파쇄되기 시작합니다. 네, 작품을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네. 갑자기 벽에 걸려있었던 작품이 액자 밑으로 흔히 종이가 파쇄되는 것처럼 여러 갈래로 파쇄돼서 나오게 됩니다. 예. 네, 참고로 이 미술품 경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한 작품의 경매가 시작되면 가장 낮은 금액인 시작가부터 응찰이 가능하고요. 예. 이 응찰이 들어올 때마다 작품가는 점점 높아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응찰이 들어오지 않는 그 금액이 최종 낙찰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낙찰의 순간에 더 이상 응찰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매사가 연속해서 3번 같은 작품가를 외치게 되고요. 네.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낙찰봉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순간에 비로소 한 작품의 낙찰가가 확정이 되고 다음 작품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경매도 워낙 활발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번호가 적힌 패드를 들고 응찰하는 그 오프라인 경매가 경매의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치열한 경매 끝에 작품을 딱 낙찰받았는데 작품이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파괴시켜버린 사람이 뱅크시 본인이라고요? 네, 당시에 경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화로 약 16억 원 가치의 작품이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절반이 파쇄되는 것을 보고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다들 이 일에 대해서 해당 경매사가 꾸민 해프닝 아니냐 또는 뭐 낙찰봉에 어떤 장치가 돼 있어서 작동이 된 게 아니냐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경매 다음 날 작품의 그 작가인 뱅크시는 이 해프닝에 대해서 직접 본인의 SNS에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게시물에서 자신이 몇 년 전에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액자 안에 아무도 모르게 파쇄기를 설치해 두었다고 밝혔거든요. 또 이 게시물 안의 내용에는 그 후드티를 입은 누군가가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과 리모컨으로 작동해서 작품을 파쇄하는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덧붙여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적인 욕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괴조차 어떤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자신의 작품으로 완성을 한 건데 뱅크시가 이제 사전에 이런 해프닝을 의도하고 장치를 해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몇 년 전에요. 네. 그래도 약간 의문이 남는 게 이 경매사가 이걸 정말로 몰랐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당시 이 경매를 주관했던 소더비 측에 따르면요. 액자 안에 설치된 파쇄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이 작품에서 프레임, 즉 액자가 작업의 핵심이라는 지시를 사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작품을 인계받을 때 액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거나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서 이후에 이 작품은 독일의 한 뮤지엄에서 전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 뱅크시가 자신의 SNS 게시물을 통해서
원래대로라면 캔버스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가 파쇄되었어야 했다고 밝혔었죠. 이 뮤지엄의 관장은 그 파쇄되지 않은 3분의 1 정도의 캔버스가 혹시 마저 파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했고요. 예. 방지를 하고 싶어 했고요. 이 관계자들이 액자를 열어서 파쇄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언론사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직접 관계자들이 흰 장갑을 끼고 캔버스와 장치를 분해했다고 하고요. 이 작품 낙찰자였던 여성은 그대로 작품을 소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낙찰자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만이 경험한 어떤 예술사를 남긴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쯤 되니까 그 뱅크시란 작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작가입니까? 네, 뱅크시는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아티스트 중에서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핫한 작가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어떤 신원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즉 얼굴 없는 아티스트라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뱅크시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추측이 많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0대 때 학업을 중단하고 낙서화를 시작했다는 것과 또 1974년생의 백인 남성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수께끼 인물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모이는 것 같은데, 자, 뱅크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경매 사건 외에도 이제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벤트들을 많이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에 그 자신의 작품을 몰래 설치하는 도둑 전시로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뱅크시는 소더비 경매에서의 해프닝뿐만 아니라 사실 꾸준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하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대형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또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 유명 기관에서 몰래 자신의 작품을 설치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몰래 놓아뒀던 딱정벌레 작품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서 20일 이상 전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술품을 좀 제대로 진지하게 감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풍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쯤 되면 뭐 미술계의 악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또 아무도 모르게 길거리나 건물에 그림을 그려놓는 일도 있다고요. 이 작품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뱅크시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는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채로 재채기를 하는 노인의 벽화도 있습니다. 이 뱅크시는 이 그림을 영국 브리스톨의 한 주택가에 있는 건물 외벽에 그렸는데요. 이 벽화가 뱅크시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건물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뱅크시는 노팅엄의 한 건물 외벽에도 훌라후프를 하는 소녀를 그려놓기도 했는데요. 이 단순히 보기에는 낙서 같았던 그림이 알고 보니 뱅크시의 작품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건물 주인이 작품을 거액에 판매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뱅크시는 사실 자신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주로 건물의 외벽이나 다리의 어떤 벽 등 그래피티 작업을 하는데 이 뱅크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이 거리의 작품들마저 직접 뜯고 또 분해해서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 경매에 내놓기도 하는 등 작품 거래가 만연하게 되거든요. 이 뱅크시 본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건 또 미술계의 상업주의를 비판하는 하나의 풍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뱅크시는 2010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제목인데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이죠. 이 선물 가게를 지나야 나갈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전시 예술의 상업적인 성격에 대해서 풍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국내에도 개봉한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에도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담벼락에 그림을 그렸더니 이제 집값이 상승할 정도로 정말 이제 마이다스의 손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행운이기도 드는데요. 하네요. 네, 그렇죠. 자, 최근에 뱅크시는 그래피티로 또 아주 특별한 기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의 과제였죠.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 이 뱅크시가 게임 체인저라는 그림을 영국 남부에 있는 사우스햄튼 병원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무채색으로 그려졌고요. 작품 속에는 어린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년은 뭐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같은 히어로 피규어들은 바구니에 그대로 든 채로 마치 영웅 같은 자세를 한 간호사 피규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말 그대로 목숨 바쳐 희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뱅크시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 그림은 흑백이지만 병원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길 바란다는 메모와 함께 작품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이후에 경매에서 한화 약 224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고요. 네. 이 낙찰가는 전액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앞서 말씀해주신 파쇄됐던 풍선과 소녀 작품 있잖아요. 이게 다시 경매에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까? 네, 저로서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 풍선과 소녀 작품이 당시 해프닝 이후에 작품의 외관적인 그런 부분도 변했기 때문에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새 이름이 붙게 됐고요. 네. 이 뱅크시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정식 작품으로 인증이 됩니다. 2018년 경매 당시에 한화 약 16억이었던 작품이 3년이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그때 경매에 다시 출품이 됐는데요. 약 18배 오른 304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알려진 바로는 아시아의 한 컬렉터가 낙찰을 했다고 합니다. 디렉터님과 함께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도 예술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심오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자신만의 기행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작가 뱅크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콩으로 만든 식물성 고기가 체내 세포의 흡수 면에서 닭고기만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인체 세포가 닭고기와 식물로 만든 고기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두 고기에 음식물 소화 효소를 넣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식물성 고기의 펩타이드는 닭고기보다 물에 녹는 수용성이 떨어졌으며 인체 세포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성 고기가 아미노산 종합체인 펩타이드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이어 분해된 펩타이드를 인체 세포가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도 밝혀낸 것입니다. 잠잘 때 어둡게 하지 않으면 노년층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63세에서 84세 노인 552명의 수면 중 빛 노출 정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면 중 빛 영향을 받은 집단의 비만 가능성은 40.7%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26.7%보다 높았습니다. 또 당뇨병과 고혈압 발병 우려도 빛의 영향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웃돌았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중 노출되는 빛의 양을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며 야간 조명은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열로 선택하고 지면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이스트 최소영 연구 조교수가 로레알 그룹이 유네스코와 함께 선정하는 세계 여성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최 연구 조교수는 다양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생산해 환경 오염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한 점 등을 인정받아 신진 여성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인터내셔널 라이징 탤런트상을 받았습니다. 로레알은 1998년부터 유네스코와 함께 매년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달성한 여성 과학자 15명에게 여성 과학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도록 주요 통신사의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초고속 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 전화는 8배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 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고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별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주말 동안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각종 식중독균을 포함한 세균의 번식이 쉬워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식품을 다룰 때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조리한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